오늘 녹화하는 날이 수능 보는 날이면 한 40년 전에 저희는 학력고사 때 이거 외웠어야 됐어요. 그 백척간두 진일보 이런 게 있었다고. 백척이나 되는 백간, 대나무 간자, 그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끄트머리에서 진일보. 진이라는 게 진보가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렇게 내미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일보를 내딛는 거, 이렇게. 그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막 그거 외웠던 거 기억이 나요, 많이. 화두하면 생각나는 제일 그 대표적인 화두가 오늘 살펴보는 간두 진보인데, 요게 묘해요, 요게 실질적으로는 무문관에서 46번째, 48개 중에서 뒤에서 3번째쯤에 온 건데, 화두가 두 가지 버전을 소개를 해요. 일단은. 왜 두 가지 버전일까도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일단은 화두부터 쉬우니까 한번 읽어보면, 석상화상이 말했다.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만 딱 끝나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리지널한 화두였었을 것 같은데, 뒤에 나와 있는 화두는 약간 더 구체적인 화두. 그러니까 좀 좁아요. 적용 범위가 좁아. 당연히 좁겠죠. 더 구체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화두를 오늘 같이 봐야 되는데, 두 번째는 더 조금 명확해져요. 일단은 첫 번째 화두에서 보면 백척이 30m? 30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걸 잘. 대나무, 땅. 요게 30m예요. 백척. 여기에 서 있는 거야. 여기서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백척이 30m니까 꽤 높죠. 예. 우리가 보통 아파트로 몇 층 정도 되죠, 이거? 예? 그러니까 몇 층? 12층? 야, 이거 12층에서 이렇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 화두가 이제 이 그림이에요. 여기 어떻게 내디딜 수 있는가. 요거부터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좋고, 첫 번째 버전은 그냥 이걸로 그냥 읽는 거고, 두 번째 읽는 거는 조금 좀 달라요, 느낌이. 제가 보면. 또 옛날 큰 스님은 말했다.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비록 어떤 경지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서 반드시 한 걸음 나아가야 시방세계가 자신의 전체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단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것부터 경지에 오른 거다. 사실 그렇죠. 이거 거의 서커스 수준 아니야? 여기 올라가는 것 자체도.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사실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간 것도 수준이 높은 건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한 거야. 근데 첫 번째 저 화두는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서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한 걸음을 나갈 수 있는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걸 경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왜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가 붙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 무문관에서는 첫 번째 의미도 두 번째 의미로 독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붙였을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석상화상이 말했다라는 첫 번째 구절을 빼도 되잖아, 사실. 뒤에만 놓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애매하다. 이 애매한 것부터 풀어보면 30m 위에 백척이나 되는 대나무 끝을 한 걸음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거야.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 추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장자라는 책에도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서 있잖아. 내가 서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곳을 빼놓고 이쪽을 다 저 밑쪽 황천, 중국이랑 동양 전통에는 황천이라 하면 저 밑에 땅속에 흐르는 강이 황천이야, 황천. 쫙 지옥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 있는 데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 파버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서 있지도 못한다고. 장자 얘기에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안 밟고 있지만 이거에 의지하고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쓸모없어 보이지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야. 이게 없다고 그러면 여기 서 있기라도 하겠냐? 예를 들면 네가 서 있는 데만 쓸모있다고 넌 생각하지 나머지 부분 안 서 있는 부분을 다 파버리면 너 서 있지도 못한다.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기대서 살고 있다. 장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점에서. 그래서 여기 대나무 끄트머리에서 서서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지, 추락을 하니까. 먼저 처음에 석상화상이 얘기했던 걸 지금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힘들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왜 힘들죠? 30m나 높이에 되는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 걸음을 딛지를 못해. 여기를 건너뛴다라는 건 여기를 간다라는 건 나 30m 아니야. 평지에 있어. 그럼 한 걸음 걷기가 쉽잖아.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는 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30m 위야. 100척이나 높은 대나무 끄트머리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을 못 뛰어.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가 30m 위가 아니라면 100척 위가 아니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가 100척 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 걸음 디딘다고요. 여기를 100척 위의 대나무 끄트머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뛰어.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제가 썼었던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 이 책이죠. 이 책에서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목을 왜 정했냐 하면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잖아.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손을 떼요? 죽는데. 나는 절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손을 못 떼. 죽으니까. 그런데 매달린 절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만 손을 뗄 수 있는 거야.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집착이라는 거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모에, 어떤 사람은 삶에, 어떤 사람은 젊음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뭐 황금 부치에, 뭐가 있어. 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서, 아유, 저거를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 바보같이? 저거 붙잡느라고 저 제대로 못 사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요,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집착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걸 놓으면, 그걸 집착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옆에서는 보이지? 안 죽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매달린 절벽이 매달린 절벽으로 보이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 그럼 손 못 놔요. 제가 여기 의자 붙잡고 이렇게 있어. 이게 손 놔도 나 안 죽잖아. 어떤 사람은 이거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제 눈에 보면은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거 집착하는 사람들 보고 비웃고 있어. 보통은 다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못 놓으면서, 그쵸? 촌스럽게 저거 붙잡아. 근데 지는 이거 붙잡고 있어.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뭐라 그래? 아니, 촌스럽게 이걸 붙잡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야. 나 이거 놓으면 죽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매달린 절벽에 손을 뗄 수 있는가가 아주 복잡한 말인 거야. 절벽에 난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 손을 못 떼. 손을 뗀다라는 건 뭐예요? 절벽이 아니다를 알아야 된다고.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라 그랬잖아요. 난 백척 위에 서 있어. 한 걸음 내딛면 30m로 추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걸음 못 뛰어요. 누가 뛸까? 백척간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뛰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두에 가진 특징이. 첫 번째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이게 더 훨씬 더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은. 백척간두라고 생각하는데 한 걸음을 뛴다라는 건 백척간두야. 나 여기서 떠나면은 죽어. 나 여기 벗어나면 죽어가 핵심입니다, 사실. 나 망가질 것 같아. 매달린 절벽이랑 똑같은 거예요. 백척간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계속 거기만 붙어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거기만 서 있어야 되잖아. 영원히.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집착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달린 절벽과 백척간두는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화두의 의미예요. 첫 번째, 지금 두 화두가 있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올라간 거 대단한 거다. 올라간 거 대단한 거다. 왜냐하면 아무나 여기 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화두를 딱 보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이야기, 이타. 자신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 이 불교거든요. 자리, 이타. 원효 스님도 많이 얘기하는 말이야. 스스로 경지에 이르렀어. 이거는 된 거예요. 나는 주인이 됐어. 삶의 주인이 됐어.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데를 벗어나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타인을 아낄 수 있잖아. 이 올드한 건데, 올드한 노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대중음악 하는 거기에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하덕규가 만든 거 있어요? 알죠?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깃들 곳이 없네라는 게 있어, 가사가. 가시나무잖아. 가시나무도 새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의 본질은 가시잖아.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새를 불러들이고 싶어. 내 품에 안고 싶은데 걔네들을 불러내면 걔네들이 찔려. 그 새들이 피가 나. 내가 사랑하는 새들이 피가 나는데 이거 불러들일 수도 없고 안 불러들일 수도 없어. 사랑하니까 불러들이고 싶어. 그런데 불러들였다 하면 내 품에 들어오면 내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가시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퍼요. 가시나무가 그렇게 외치는 거야.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내가 너무나 많아요. 가시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깃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데리고 딱 들어온다고 그래도 어떻게 돼? 가시에 찔려버리잖아. 가시가 없어야 돼요. 내가 가시가 없어야 새들이 깃들잖아.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를 가장 극적으로 노래했던 대중가요지만, 옛날식의 한 80년대, 70년대, 90년대 대중가요의 싱어송라이터들이 만들었던 건 굉장히 시와 같이 삶을 통찰하는 데가 있어. 요즘은 그냥 리듬으로 가잖아요, 노래들이. 뭔 가사가 저기 뭔 내용이야, 그냥 막 이런 거잖아. 근데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깃들 곳이 없어.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 어떡해? 저 사람을 많이 더 사랑해야지. 나를 많이 사랑하면 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 돼. 그게 가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높은 수준에 올랐고 나 삶의 주인이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 이로움이라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타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비잖아요. 자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같은 거니까 사실은 일종의.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스님이 30m까지 올라갈 정도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똑똑해. 근데 나는 못 배웠어. 스님의 많이 알고 경지가 높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사람한테 고민 얘기가 하기도 힘들게 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한 척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후배들이 고민을 얘기를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 얘기는 수준이 낮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야. 나 조롱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 들면 안 되잖아. 나중에 되면은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아껴줘야 됐을 듯 해줘야 될 내 친구나 내 아이랑 내 후배들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돌볼 수 없게. 내가 돌보지 못한 거야. 걔가 나한테 가까이 못 오게. 여기 보세요. 30m 위에 홀로 있잖아. 홀로 깨달은 거야. 이렇게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해? 사람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내려가야 되잖아. 30m 바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잖아. 여기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 올라와. 100척 위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 안아줄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야. 꼬맹이가 막 고민하고 있고 너 학교 생활 힘들어. 10살짜리, 12살짜리가 그럴 때 그건 고민도 아니야. 나중에 대학 가면 다 해결돼. 지금 고민스러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식이든지 간에 걔를 사랑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두 번째 화두는 이런 거예요. 여기 경지가 좋은 건데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남들이 가까이 못 간다. 이탈을 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의 경지 높은 데 있는 거기서 한 걸음 발을 떼어서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한번 두 번째 화두를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비록 어떤 경지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100척이나 되는 대나무 꼭대기에서 반드시 한 걸음 나아가야 시방 세계가 자신의 전체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랑은 첫 번째 얘기는 좀 많이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선. 100척 첫 번째 얘기는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얘기예요. 첫 번째 화두는. 누구나 우리는 100척 간두에 서 있는 그 지점이 있어. 매달린 절벽처럼.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생명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못 놓는 것들. 왜 놓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이거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근데 이걸 놔야 이걸 잡지. 여기에 아이가 엄마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걸 붙잡고 있어 내가. 어떻게 잡아? 이걸 놔야 잡잖아. 집착은 자기 사랑입니다. 가시나무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해되죠?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놓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시를 없애는 거랑 같아. 내가 이거를 붙잡고 딴 사람 손을 못 잡잖아요. 불교에서 집착을 벗어나자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사실은 내 삶을 옥죄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때문에 집착을 없애라는 거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다른 거를 붙잡기 위한 거야. 요거를 놓잖아요. 불교에서 공이라고 얘기하잖아. 아, 비어있구나. 아무것도 안 잡았구나. 경지에 이르렀구나. 집착하지 않는구나. 이러잖아. 이걸 놓은 이유는 얘를 잡으려고. 얘를 잡으려고. 얘를 잡으려고.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내 어머니 손 잡으려고. 내 아내 손 잡으려고. 내 남편, 내 아이, 내 친구 손 잡으려고.
근데 내 친구를 만나도 내 어미 건강 걱정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 내가 제대로 못 잡아주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손을 비워놓는 거는요, 아무것도 안 잡겠다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하두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경지에 오른 거다. 났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를 잡으려고 우리가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두랑 두 번째 하두가 사실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화두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합쳐져 있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것만 해도 되는 것 같아. 저는 두 번째 옛날 큰 스님이 할 때 저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심플하지도 않고, 뭐 경지에 올라, 이게 무슨 경지에 올라. 빼도 박도 못하게 발 못 뛰게 되는데 이게 무슨 경지에 올라. 그런데 또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거를 손을 집착을 놓는다라는 이유는요, 이거 놓으면 편해져요. 근데 이걸 딱 놓은 근본적인 이유를 놓은 다음에 알아. 이걸 놓았더니 딴 걸 붙잡을 수가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앞에 있는 꽃도 보이고 꽃은 꽃대로 보이고 그러면 꽃을 또 잡고 집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잡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있는 곳에 주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루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된다고. 똑같은 거야. 집착에 벗어나려는 이유,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면 나는 이거에서 못 벗어나잖아, 영원히. 이러면 삶은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놓는 순간 처음에는 약간 허무한 느낌도 들겠지만 조금 있으면 바로 알게 되는 거. 놓았더니 얘도 잡을 수도 있고 얘도 잡을 수도 있고 얘도 잡을 수도 있다. 불교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빈손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다 잡을 수 있지. 모두 잡을 것 같지. 그런데 잡으면 어떻게 돼? 요거 잡는 순간 딴 건 못 잡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따뜻하게 해줄 때 불교에서는 미안해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과 얘기할 때는 딴 사람과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아무도 안 만나게 되면은 상관없잖아. 근데 누군가를 만나거나 나 이거를 잡잖아요. 집착이 아니라 이걸 잡잖아. 잡아야 될 때 있지. 이걸 잡잖아. 이걸 잡을 때 압니다. 딴 거 못 잡는다라는 걸. 이걸 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딴 거를 안 잡는다라는 거랑 같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을 때는 알아. 세상을 다 잡을 수도 있잖아. 가능하잖아. 그런데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 이 다른 친구랑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마치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고 잡은 손에 이렇게 잡으면 제대로 잡는 게 뭐가 있어. 하나씩 하나씩 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걸 아는 거야. 왜 우리가 매달린 절벽이나 백척간도 저기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저 자리에서 왜 내디디라고 그러는지. 이거는 왜 안 내딛냐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살려고, 나 살려고. 나 그대로 유지하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결과적으로 뭐냐면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타인을 사랑한다라는 건 이렇게 한 걸음 건너뛰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외워야 될 거이기도 한데 사랑의 역사라는 건 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일, 사랑의 임무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얘기했었는데 사랑에 대해서 한 정의를 이 책에서 해요. 이거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나는 주관적이잖아. 그리고 많이 쓰죠. 객관 알죠? 객관. 요 주관과 객관 가지고 사랑의 상태를 키르케고르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편해요. 우리는 보통 뭐냐면 나는 나잖아. 나는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나랑 무관한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객관이잖아. 주관과 객관. 우리 주관적이죠. 우리 주관적이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거랑 달리 느끼는 사람이야. 객관적이고.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일, 사랑의 임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주관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꾸로다. 우리는 사랑에 안 빠지면 나는 나고 내가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보통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를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 길 가다가 저 사람 지금 뭐라고 느끼지? 어떤 주체로 어떤 주관으로 느끼지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나랑 관련이 없으면. 근데 사랑에 빠지면 나는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쵸? 그 타인이 나인 것처럼 주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행동한 거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나 만나서 기분이 좋을까라든가 나를 자꾸 객관화시키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일반적인 관계는 나는 나야. 나는 내 감정 내가 느껴. 내 감정이 소중해. 그리고 타인의 감정은 몰라요. 여기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감정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라고 그 사람의 주체로서 그 사람의 주관으로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 안 하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지. 막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사랑에 안 빠질 때 주관은 주관이고 나는 주관이고 너희들은 객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을 하면 반대가 된다라는 거야. 나를 객관화하고요. 타인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관화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꾸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그 책에 좀 자세히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천천히. 키르케고르가 얘기를 한 게 이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주관적이지만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확히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의점 그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해, 알바해. 내가 물건을 사면 그쵸? 여기 계산하고 이러는 거잖아. 얘가 어떤 마음이 있고 그날 어떤 기분인지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런 관계잖아. 근데 사랑에 빠지면 극단적으로 보세요. 얘가 내 딸이야. 편의점에서 일해. 그럼 편의점 바깥에 창에 봤을 때 아까처럼 그냥 편의점 직원으로 안 보이죠? 사랑하니까 오늘은 어떤 느낌일까? 오늘은 안색이 안 좋은데? 어떻지?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사랑의 한 정의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나는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 내가 잘못 처신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여자는 저 남자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저 여자는 나를 어떻게 사랑에 빠지면 막 꾸미기도 하잖아. 나 어떻게 예뻐 보일까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꾸로 저 사람에 대해선 마치 나인 것처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인에 대해선 키르케고르의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안 빠지면 나는 나야. 타인은 상관없어. 타인을요 그냥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편의점 사람들, 길거리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게 가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이. 갑질을 어떻게 해?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성추행이든 막 안 좋은 범죄들이 어떻게 일어나? 이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잖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들이 아니잖아요. 주관이잖아. 모든 폭력과 성추행 막 오만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거 대상들입니다. 다 그냥.
내 쾌락을 위한 수단들이야, 다. 지금 수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그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도움을 줘요. 한번 외워보면 이런 거죠.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 있는 것. 거꾸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주관적이고 타인들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 거리를 두잖아. 근데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야. 내가 객관화된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면 자기를 객관화해. 나 이렇게 밥 안 먹으면 엄마가 힘들 것 같은데 생각해.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막 투정만 부리는 거야. 이해되죠? 어느 날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다 먹어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안 먹으면 속상해.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보여 자꾸 엄마의 시선에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시선에서 보지 않아요?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저 사람이 걱정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잖아. 똑같은 거죠. 나를 객관화해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지면 주관적으로 빠지고 뭐 혼자 매몰된다. 거짓말이야. 최소한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내면을 읽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를 지금 헤아리고 있으니까 타인에 대해서 주관적이 되는 거야. 마치 내가 타인인 것처럼 되는 거야. 외워둬야 되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객관화된다고. 정확하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화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타인은 어떻게 돼요? 마치 나인 것처럼 주관화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까 제가 가시나무새 얘기했잖아.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주관적이다라는 거야. 당신이 깃들 곳이 없지. 당신만 생각하면 그 새만 생각했으면 내 가시 꺾어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내가 너무나 주관적이고 나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왜 힘들어지냐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야. 하지만 진짜로 사랑에 빠지면 가시나무가 가시나무새를 사랑한다면 가시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시나무이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새가 힘드니까. 스스로 가시를 꺾어야 된다고. 그 가시는요, 나를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다른 새들이 오거나 짐승이 와서 꺾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였어. 얘기했잖아요. 매달린 절벽.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 살 것 같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의 가시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못해. 왜요?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못 안아주니까. 나를 꺾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를 못 잡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하지만 나를 안아주려는 사람도 나를 안지는 못해. 찔리니까. 노래가 굉장히 심각한 노래인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편히 깃들 곳이 없어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키르케고르 얘기를 빌렸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객관화돼야 된다. 객관화되면 바로 알지 않아요? 가시를 꺾어야 된다.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사랑을 못하게 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이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돈이 있어야 살아. 뭐가 있어야 살아. 건강해야 돼.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근데 그것들이 사랑을 못하게 하는.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잡아야 나 지키는 거니까. 이걸 계속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잡아? 못 잡죠. 가시나무가 언젠가 자기를 객관화하면, 키르케고르의 얘기를 빌리면 나를 객관화하고 타인을 주관화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시를 꺾어야 되겠지. 내 가시를 꺾어야 그 새가 나한테 깃들 수 있으니까.